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제 직업은 교정직 공무원입니다. 흔히 말해 교도관이죠. 직장은 구치소입니다. 보통 구치소는 교도소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구치소는 법원이 있는 큰 도시 근처에 있고 교도소는 주로 도시와 떨어진 시골에 있습니다. 죄짓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는 구치소와 교도소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쉽게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가 갇혀있는 곳이고요. 교도소는 1심이든 2심이든 3심 대법원까지 간 경우든 어찌됐든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갇혀있는 곳입니다. 구치소에 있는 미결수들 중에는 무죄를 받고 석방되는 사람들도 더러 있고 수감 기간 내내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라든지 2년 미만의 단기형을 받고 교도소로 이감되기 전에 석방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물론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교도소로 이감이 되죠. 또 하나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구치소에 수감된 미결수들은 교화 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정해진 운동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감방에서 머뭅니다. 반면 교도소에 수감된 기결수들은 주간 시간에 지정된 노역장에서 교화 목적의 노동을 하죠. 그 노동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임금도 받고요. 아무튼 저는 구치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도관이 수감자들에게는 신처럼 높은 존재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교도관 본인은 수감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구치소 안에 들어가면 핸드폰 사용도 할 수 없지. 한번 들어가면 퇴근 시간까지 입출입이 제한되지. 야간 근무주에 배치되면은 구치소에서 잠도 잡니다. 구치소 안에 하루 종일 갇혀 먹고 자고 활동의 제약을 받으며 생활을 하죠. 그래서 쉬는 날에는 탁 트인 야외로 나가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은 욕구가 매우 큽니다. 저도 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쉬는 날마다 자전거를 탑니다. 혼자 타기 심심해서 라이딩 동호회를 가입했죠. 요즘 레저 활동으로 라이딩을 하는 분들이 무척 많잖아요. 동호회 회원들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많더군요. 건전한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이라 그런지 모임 분위기도 매우 좋더라고요. 한 달에 2번 도시를 빠져나가 조금 먼 지방까지 라이딩을 하게 되면은 지방의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고 힘들어하는 회원들이 있으면은 서로 챙겨주기도 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동호회 활동을 1년 정도 할 무렵 그 모임에서 저는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습니다. 여자친구는 저보다 30살 어렸고 직업은 중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외모도 누가 봐도 참 예쁘다 할 정도로 미인이었습니다. 동호회에서 나이 좀 드신 회원분들은 자기 주변에 괜찮은 총각들 많은데 남자친구 없으면 소개시켜주겠다고 성화였죠. 직업도 결혼 상대자로 최고로 치는 선생님인데다가 외모도 출중하고 성격마저 싹싹하니 정말 모두가 탐내는 신부감이었죠. 저도 동호회에서 그녀를 처음 보는 순간 반했습니다. 하지만 제 성격이 여자들한테 막 들이대고 그러질 못해서 티도 못 내고 뒤만 맴돌았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일주일 내내 라이딩 동호회 모임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고 평소 업무를 보다가도 멍 때리면서 그녀를 생각했어요. 10대, 20대 때 짝사랑하며 가슴 설레던 기분이 나이 30이 훌쩍 넘은 때 다시 시작됐죠. 라이딩할 때 저는 동호회 회원들 행렬에서 항상 후방을 담당했습니다. 교도관이란 직업도 경찰 못지않게 체력이 중요합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처럼 평소 체력 관리를 꾸준히 하거든요. 교도관이 되기 전부터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내 나이 또래 남자들과 비교하면 꽤 상위권의 체력을 유지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라이딩 동호회에 가입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후방에 배치되더라고요. 원래 무리지어 행군을 할 때 가장 경력이 있는 사람이 선두에 서고 그 다음 경력 못지않게 체력이 좋은 사람이 후방을 맡는 게 효율적입니다. 체력 좋은 사람이 선두에 서게 되면 자기 페이스대로 막 달려가게 되고 뒤에 처진 사람들은 못 쫓아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길을 잘 알고 여러 번 다녀본 고참 회원이 선두에서 행렬을 이끌고 체력이 좋은 사람이 맨 뒤에서 속도를 조절하며 나고자를 복돋워 주는 게 효율이 높아요. 사실 빨리 가는 것보다 천천히 앞 사람의 사정을 살펴가며 라이딩하는 게 체력 소모가 훨씬 더 크거든요. 아무튼 저는 라이딩 행렬에 맨 뒤에서 가고 있었어요. 여자친구는 중간 어디쯤에서 라이딩을 했죠.
그런데 그날 라이딩 코스가 다른 날보다 꽤 길었어요. 왕복 60km가 넘었죠. 갈 때는 모두 체력이 넘쳐서 별 무리 없이 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같이 점심도 먹고 잠시 쉬다가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데 회원들 모두 꽤 지쳤습니다. 말이 60km지. 아무리 자전거를 타고 가도 중간에 오르막도 있고 옆에서 지방도로를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들 신경 써가면서 가다 보면은 엄청 힘이 듭니다. 저도 힘이 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니 다른 나이 드신 회원분들이나 특히 여성 회원분들은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행렬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졌어요. 저야 항상 가장 뒤에서 달려야 하기 때문에 앞에 가는 사람들의 간격이 떨어지면 저도 어쩔 수 없이 뒤처지게 됩니다. 계절이 늦가을이어서 그런지 일찍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산도 많아서 해가 더 일찍 지더라고요. 선두를 맡은 회원분이 더 캄캄해지기 전에 출발지에 도착해야 한다고 판단했던지 속도를 높인 것 같았어요. 선두 무리의 표시등이 가물가물 거리더니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도 저는 바로 제 앞에 있는 회원분과 거리를 유지하며 꾸준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 앞에서 달리는 회원분과 그 앞에서 달리는 회원분의 거리가 갈수록 멀어졌어요. 저는 뒤에서 속도를 조금 높여야 한다고 독려했죠. 어두워서 바로 제 앞에 달리는 회원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 제가 속도를 올리라고 하니까 힘겨운 목소리로 제 쪽을 바라보며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아니 혼자서 사랑의 감정을 애틋하게 키워온 바로 그녀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서 제게 대답을 하려다가 패인 도로에 걸렸는지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곁에서 달리고 있구나 하는 설레는 마음을 아주 잠깐 품었다가 그녀가 넘어지는 바람에 깜짝 놀랐죠. 저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고 멈춘 뒤 제 자전거는 버리다시피 내동댕이 치고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를 살펴보니 다행히 보호구가 한쪽만 땅에 닿아 피가 나는 상처를 입거나 하지는 않았더군요. 속도가 빨랐으면 자칫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는데 지친 상태에서 속도를 내지 못해 다행이었어요. 라이딩 하다 보면은 뼈 부러지는 건 다반사고 심하게는 얼굴을 땅에 갈아서 피부 이식을 받는 대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분이 그런 사고를 당하면 정말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천만다행으로 그녀에게 그런 참사는 비껴갔어요. 하지만 넘어지면서 발목이 살짝 접질린 듯 했어요. 발목 통증을 호소하더라고요. 그 상태로 출발지까지 가기에는 무리였습니다. 출발지까지는 아직도 20여 킬로 정도 남았거든요. 저는 스마트폰 어플로 위치를 검색해 보니까 몇 킬로미터 정도 가면은 철도역에 있더라고요. 다행히 철도역까지 가는 동안 오르막길은 거의 없이 완만하게 평지거나 내리막이었어요.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철도역까지 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녀에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겠냐고 물으니까 발목이 좀 욱신거리긴 하는데 참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상당히 다부진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가장 가까운 철도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열차를 타기 위해서 자전거를 접고서 저는 그녀의 자전거도 들어줬어요. 열차를 기다리며 그녀의 발목을 살펴봤습니다. 심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부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차역 안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얼음을 사왔어요. 그녀의 발목에 얼음 찜질을 해줬죠. 열차를 탈 때는 얼음 봉지를 발목에 대고 제 손수건으로 묶어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열차를 타고 서울에 와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출발지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저는 그녀의 자전거를 챙겼죠. 그녀는 빈몸으로 살짝 절뚝거리면서 저와 함께 걸어갔어요. 열차를 타고 가는 길에 동호회 회장님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뒤늦게 쉬면서 우리가 낙오된 걸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출발지에 대중교통을 타고 간다고 했죠. 대중교통을 타고 출발지에 가는 바람에 그녀 저는 다른 회원들보다 1시간 가까이 먼저 도착했어요. 출발지에 있는 편의점 벤치에 앉아서 그녀와 둘이서 끼니도 함께 했죠. 그 시간 동안 그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그렇게 우리들은 동호회 회원 사이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 그녀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녀는 학교 다닐 때부터 남자들한테 꽤 인기가 있었대요. 왜 안 그러겠나 싶더라고요. 안 그랬다고 하면 오히려 그녀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연애 경험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주변에서 남자들이 죄다 자기한테 잘해주는데 그중 누구 한 명하고만 사귀면은
친구들 사이가 깨질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학교 다닐 때 어려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되고서도 연애 경험이 거의 없었대요. 왜 그랬냐니까 학교에는 자기와 연애를 할 만한 젊은 남자 선생님이 없고 거의 대부분 여자 선생님이었대요. 남자 선생님이라고 해봤자 교장, 교감 선생님이나 나이 많은 선생님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팅이라든지 뭐 손을 볼 수도 있지 않았냐고 하니까 자기 성격에 그런 거 딱 질색이라고 하네요. 자연스럽게 뭔가 운명적으로 남자가 자기 앞에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명적인 남자가 제가 된 거죠. 멀쩡히 잘 달리고 있던 자전거가 하필 도로에 움푹 패인 데를 지나가게 되고 그 바람에 넘어졌는데 큰 부상을 당했으면은 앰뷸런스를 타고 갔을 수도 있는데 아주 적당히 부상을 당해서 저와 열차를 타고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아주 착하고 아주 예쁘게 알콩달콩 연애를 했습니다. 동호회 분들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이 연애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우리들이 잘 어울린다면서 응원해 주더라고요. 직업적으로도 서로 잘 어울린대요. 그래서 교도관하고 교사가 어울릴 게 뭐가 있냐 물으니까 학교 다니는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를 감옥으로 생각하지 않냐. 재수나 학생들이나 눈만 돌리면 말썽을 피우려고 하지 않냐. 교도소나 학교나 건물도 비슷하지 않냐. 조폭 전과자들이 감옥을 두고서 인생 학교라고 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농담을 하더라고요. 아주 황당한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서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근사하게 프로포즈도 했죠.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저는 정말 바짝 긴장했습니다. 그녀에게 들은 바로도 그렇고 그녀가 반듯하게 자란 것만 봐도 그렇고 집안 분위기가 꽤 화목할 것 같고 아버님도 유순한 성격일 것 같지만 그래도 무슨 동물원 신참 사육사가 호랑이 우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엄청 긴장을 했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치러야 할 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용기를 내서 해치우자. 뭐 이런 심정으로 그녀의 집에 찾아가서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현관문을 그녀가 열어주더군요. 그 바로 뒤에는 그녀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녀는 딸 둘 있는 집의 장녀였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에 들어서니까 거실 안쪽에 그녀의 부모님이 서 계셨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당차게 큰 소리로 인사를 드렸어요. 그녀의 어머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제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버님이 저와 눈을 마주치자 낯빛이 확 어두워지셨습니다. 아버님이 왜 저러시지? 내가 못마땅하신가? 아니면 내가 무슨 큰 실수라도 한 건가? 저는 애써 떨리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인사를 했는데 그녀의 아버님 표정을 보고 안절부절 긴장을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님과 여동생은 싱글벙글하며 상다리가 부러져라 음식을 차려주셨고 저는 음식이 코에 들어가는지 눈에 들어가는지 모르게 긴장을 하며 맛도 모르고 먹었어요. 어머님은 맛이 어떠냐고 연신 물으셨고 저는 그때마다 사실 맛을 느낄 수 없었지만 무조건 맛있다면서 우걱우걱 먹었죠. 여동생이 예비 형부가 긴장한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술이 빠질 수 없다며 술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그녀의 아버지에게 예비 사위에게 술 한 잔 따라 주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술잔을 두 손으로 깍듯이 받쳐들고서 아버님의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술을 따라주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술은 됐다. 그 말에 저를 포함해 가족들 모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며칠에 어머니가 여동생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지만 아버님은 기분을 풀지 않으셨어요. 저녁 다 먹었으니 이만 돌아가지. 편한 자리도 아닌데 괜히 오래 붙들고 있는 것도 실례야. 아버지의 그런 태도 때문에 그녀는 거의 울 듯한 표정이 됐어요. 저도 그 자리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다가 그녀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저를 아파트 정문 앞까지 함께 따라오면서 무척 미안해 하더라고요. 오빠, 아빠가 평소에 저러시지 않는 분인데 오늘따라 이상하네? 혹시 내가 실수한 거 있어? 너무 긴장해서 아버님한테 큰 무례를 나도 모르게 저지른 거 아닐까? 아니야, 오빠가 잘못한 건 없어. 그런데 왜? 나도 몰라. 정말 아빠가 오늘 왜 저러시는지. 아, 속상해.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며 다독였죠. 그렇게 눈물 범벅이 된 그녀를 뒤로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직장인 구치소로 출근했어요.
전날 있었던 일 때문에 하루 종일 멍한 채 근무를 봤어요. 예민해진 기분 탓인지 수감자들이 사소하게 거슬리는 행동을 해도 매우 딱딱하게 다그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녀에게서 저녁에 보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와 만나서 제가 간 뒤에 아버님이 저에 대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들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제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다고 했답니다. 제 직업, 그러니까 교도관을 사이로 맞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제 직업이 교도관이라는 건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부터 알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새삼 상견례 자리에서 반대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물었답니다. 제 직업을 미리 말했는데 왜 지금 와서 그러냐고요. 그녀의 아버지는 한동안 그냥 무조건 싫다고만 하시면서 자세한 이유는 말씀을 안 하시다가 가족들이 계속 따지니까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대요. 당신이 구치소에 있을 때 제가 교도관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소 그녀에게 듣던 아버님의 성품으로 봐서 구치소에 드나드는 사람은 아니라고 봤거든요. 구치소에서 저를 봤다면 전과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뜻밖이었지만 그녀가 말해주기만을 기다렸어요. 제가 먼저 아버님이 어쩌다가 구치소에 들어왔었냐, 어떤 죄를 지어서 전과자가 된 거냐, 이렇게 묻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녀는 아버지의 사연에 대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몇 년 전에 횡령혐의로 구속이 되신 적이 있어.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 앞두고 감사로 계셨는데 재무이사가 횡령을 한 걸 알아채셨대. 그래서 오랫동안 같이 일해온 사람이고 해서 횡령한 돈을 다시 채워 넣으면은 못 본 척 해주겠다고 그러셨나 봐. 그런데 재무이사가 혼자 해먹은 게 아니라 회사 내에서 아주 여러 사람하고 공모를 했나 봐. 그 사람들이 짜고 감사했던 우리 아빠를 오히려 횡령의 주범으로 몰아간 거지. 그래서 6개월 동안 구치소에 구속이 되셨어. 그녀의 아버님은 자신의 무죄를 완전히 입증할 수 없었대요. 워낙 회사에서 재무이사와 얽힌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심지어 사장까지 한 통속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혐의를 인정하고 회사가 손해배상 같은 건 묻지 않고 퇴직금도 주겠다며 합의를 보자고 했대요. 횡령 사실이 주주들에게 알려지거나 언론에 보도가 되면은 회사 주가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으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무마를 한 거죠. 그녀의 아버지는 억울했지만 자칫 재판을 끝까지 해보겠다고 무죄를 주장하게 되면은 퇴직금이고 뭐고 횡령금까지 추징당해서 본인이 평생 쌓아온 걸 모두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했고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항소하지 않고 출소를 했답니다. 그 6개월 구치소에 있는 동안 제가 교도관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녀의 아버님을 봤을 때 전혀 못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수감자였던 아버님은 저를 단박에 알아보신 거죠. 직업이 교도관이라고 했을 때 설마 했답니다. 전국의 교도소나 구치소가 한두 곳도 아니고 그곳에 근무하는 교도관이 한두 명도 아닌데 서로 모르는 사람이길 바랬대요. 하지만 운이 나쁘게도 제가 바로 그녀의 아버님이 6개월이나 봐왔던 바로 그 교도관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수감자들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회적으로 꽤 무리를 일으키고 수감된 사람이라면 몰라도 교도소처럼 몇 년 동안 봐온 사람도 아니어서 그냥 죄수복을 입은 무리로밖에 인식되지 않거든요. 그녀의 아버지는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지금도 하루에 몇 번씩 억울한 마음이 치밀어 올라 미치겠고 밤에 구치소에 다시 들어가는 악몽을 꾼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으시고 잊으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제가 사회가 되면은 구치소의 억울한 기억을 떨칠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아버님의 마음이 이해 못할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그녀의 아버님이 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때 못되게 굴고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제 성격이 모나지 못해서 수감자를 막 대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수감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교도관이라 해도 교도관은 교도관이었겠죠. 눈치 보고 무서운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저만 보면 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때의 기억이 계속 떠오를 테고 같은 가족으로 살게 되면 힘들겠죠. 그렇게 그녀와 저는 그녀의 아버님 때문에 그리고 제 교도관이란 직업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그녀와 저는 서로 참 많이 사랑했었는데 얄궂은 운명의 장난이라 여겨야 했죠.
그녀와 헤어지고 한동안 저는 매우 낙담하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하는 것처럼 몇 년 지나 주변 지인의 소개로 다른 여자를 사귀게 됐고 짧은 연애를 한 뒤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막상 결혼을 앞두니까 교사였던 그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랑 헤어지고 다른 좋은 남자 만나 결혼을 했나? 정말 잘 살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녀의 여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녀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건 힘들더라고요. 그녀의 여동생과 통화를 하면서 언니의 안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동생은 깊은 한숨을 쉬면서 언니가 저랑 헤어진 뒤에 다른 어떤 남자하고도 진지하게 사귀려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1등 신부감인데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보자고 덤비는 남자들도 많았다나 봐요. 그런데도 언니는 한사코 거절을 했대요. 아버지도 딸이 그러는 게 다 당신 탓인 것 같아 미안해만 하시고 그런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 한쪽에 아려왔습니다. 왜 하필 제 직업이 교도관이고 왜 하필 제가 사랑했던 여자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수감이 되었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지만 어쩌겠습니까? 하늘을 탓해야 부질없는 거죠. 부디 그녀가 과거를 떨치고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도 마음의 평안을 찾길 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사연을 들으면서 많은 공감을 했던 50대 여성입니다. 저는 사람 좋고 다정하기로 유명했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저희 집이 가부장적인 면이 많아서 그동안 제가 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참 착했고 항상 따뜻한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제 착각이었던 겁니다. 이 남자랑 같이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좋아 보이는 모습만 눈에 들었던 거죠. 지금은 저는 왜 이 남자와 만나게 됐을까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남편의 장점은 다정하다는 거고 단점은 모든 여자에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 하나만 있을 때는 저한테 잘하지만 만약 다른 사람과 같이 있으면 1순위가 제가 아니거든요. 만약 저랑 길을 가다가도 어떤 여자가 길을 잃어서 헤매면은 혹시 길을 잃으신 거냐고 물으면서 가르쳐줘야 속이 시원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는 애교입니다. 더 할 때도 있어요. 언제는 같이 산을 타러 갔는데 어떤 여자가 다리를 다쳤는지 쩔쩔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는지 바로 그 여자 가방을 자기가 짊어지고 정성까지 부축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때 제 감정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왜 괜히 여자들한테 저렇게 오지랖 부리는지 말이죠. 저는 그렇게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산에 오르는 것을 멍하니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으며 싫다고 하면 남편은 항상 그럽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서로 돕고 살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그런 식으로 마치 제가 나쁜 사람인 것 마냥 말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자기 아내보다는 남 챙기기에 바쁜 남자랑 살다 보니까 마음고생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디서 들었는데 남한테 잘해주는 남자는 다른 여자한테도 잘해준다더니 그게 딱 제 얘기 같아요. 남편은 꼭 그렇거든요. 이 사람 천성이 이렇다 보니 천수정만 해도 잘 울고 감수성도 여렸던 제가 점점 드세졌어요. 남편이 이렇게 물으니까 가족을 지키려면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딸들도 그래요. 아빠가 자기들한테 정말 잘해주긴 하는데 자기네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 챙겨주기에 바쁜 것 같다고요. 언제 한 번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인데 아직 길을 잘 아는 애가 아니라서 등하교를 애 아빠가 맡아줬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줌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애한테는 혼자서도 학교 갈 수 있지? 라고 하고서는 그 아줌마를 도와줬답니다. 어린 나이에 딸은 그게 많이 상처가 됐는지 이제만 하면 꼭 그 얘기를 해요. 남편이 워낙 마음이 약하고 그러니 회사에 가도 문제더라고요. 남직원들은 자꾸 여직원들을 위해 주려고 하는 남편을 은근히 따돌렸고 여직원들과는 의도치 않게 자꾸 일이 터지기도 했어요. 남편이 밖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일으키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차라리 남편에게 그냥 지적 안 두고 같이 장사나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눈에서 안 보이면 괜히 불안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 부부는 같이 분식점을 하게 됐는데 다행히도 장사는 잘 되는 편이었어요. 사실 장사가 잘 되는 데에는 남편의 공이 크긴 했어요. 본선 못 버리고 오는 손님마다 말을 걸고 하니까 단골 손님이 많이 늘었거든요. 남편이 6 누나를 둔 막내 아들인데 누나들에게 둘러싸여 자라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지 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게 옆에 있었던 반찬 가게가 문을 닫고 새로 카페가 생겼어요. 그리고 어느 날 카페 주인 듯한 여자가 우리 집에 떡을 돌리러 왔어요. 요즘 같은 때에도 떡을 돌리는 사람이 있구나 신기했죠.
남편은 처음 본다면서 앞으로 힘든 거 있거나 도울 게 있으면은 자기한테 말해라. 이런 식으로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그 카페 여주인은 환영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고요. 그게 그 여자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여자 카페가 오픈한 후 남편은 자주 그 집에서 커피를 사왔어요. 원래 커피는 잘 마시지도 않는 사람이었는데 웬 커피냐고 물으면 저 옆집 커피집이 생겼으니 우리가 좀 팔아주는 게 정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이 점점 갈수록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김밥 싸거나 튀김을 튀기는 건 주로 제가 하고 떡볶이와 설거지는 남편이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자꾸 사라지니까 제 일거리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남편이 어디 그렇게 가는지 궁금했어요. 물어보니까 그 카페에 갔더라고요. 여주인이 다른 카페 사람들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해서 인사를 시켜줬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웬만하면 자리를 비우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일단 알겠다고는 했지만 그닥 나아진 건 없었죠. 그리고 그 카페 여주인도 사장님께서 너무 잘 챙겨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우리 집 떡볶이와 김밥을 많이 팔아줬어요. 그 사장이 애가 셋인데 애들이 우리 집 김밥과 떡볶이를 좋아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자주 사러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 애들이 오면 아주 친자식보다 더 예뻐하는 것 같은 게 보였어요. 누가 보면은 자기 자식인 줄 알았을 거예요. 가끔씩 그 집 막내가 우리 가게에 올 때가 있는데 그때 남편은 뭐 먹고 싶냐고 하면서 먹고 싶어 하는 것을 그냥 다 주기도 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카페 여주인이 미안하다고 했지만 남편은 언제든지 와도 된다고 하면서 또 사람 좋게 웃더라고요. 그런데 그 카페 여주인은 애가 셋이나 있는데 남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카페 사장 남편을 본 적 없네? 이혼했대? 라고 물어보니 그건 말해줄 수 없어. 당신도 굳이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모른 척해. 라는 겁니다. 아니 다른 여자랑 마누라한테 말 못할 사연을 공유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그래서 아니 내가 당신 부인인데 나한테 그게 비밀이라는 게 말이 돼? 마누라한테 말 좀 할 수 있지 라고 하니까 예민한 이야기니까 그렇지 괜히 상처 있는 사람 들쑤시고 싶지도 않고 당신은 어쩜 그렇게 사람이 배려라는 게 없어? 라는 겁니다. 어차피 더 말해봤자 소용없을 거라는 걸 알았죠.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런 식으로 말하는 남편이 너무나 괘씸했어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여주인의 남편이 나타난 겁니다. 폭력 전과로 그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편이 카페에 나타나서 난동을 부렸답니다. 아마 그 남자가 교도소에 있을 때 이혼을 신청했나 봐요. 그래서 그 남자는 누구 맘대로 이혼을 하냐면서 가게를 때려부수고 난리가 났던 거죠. 그러면서 흘러나오는 말이 나랑 이혼하고 버릇대로 다른 남자한테 꼴이나 치고 다니려 그러냐. 또 네가 남자한테 수작 부리는 꼴은 절대 봐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었죠. 카페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남편은 떡볶이를 만들다 말고 바로 카페로 달려갔어요. 저도 따라갔죠. 남편이 당신은 누구시길래 여기서 이렇게 행패냐고 겁도 없이 덤벼들더라고요. 그 남자가 당장 남편의 멱살을 잡고 당신이 뭔데 남의 집 가정사에 참견이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게를 빠져나와 신고를 했고 5분 후에 경찰이 출동해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 했어요. 남편은 무서워서 막내 아이를 안으며 벌벌 떨고 있는 그 여자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제 괜찮다고 안심시켜주고 있고요. 그런 남편을 보며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남편의 손을 이끌고 가게로 갔습니다. 남편은 몸싸움을 하다가 상처가 났더라고요. 그렇게 얼굴 군데군데 상처가 난 남편을 보니 속상한 마음도 들고 그렇게까지 나섰어야 했나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진지하게 저는 남편에게 이제 다른 여자들한테 오지랖 부리는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당신은 그게 좋으니까 하는 거겠지만 내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한지 아냐고 말했죠. 그동안 제가 서운하게 느꼈던 것들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니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남편도 어느 정도 알아들었는지 그동안 많이 속상했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했죠.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게 얼마나 갈지 저도 장담할 순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이라도 하니까 속이 편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부터 남편은 특유의 오지랖을 멈춘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그 카페에도 가지 않았거든요. 그냥 저랑 같이 가게를 받고 손님한테 이제 지나칠 정도로 말을 거는 것도 자제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20년 만에 정신을 차렸구나 싶어서 기뻤어요. 남편이 그동안 제가 너무 서운했을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하는데 이때 마음이 많이 풀렸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하루는 카페 여주인이 우리 분식점에 오더니 남편을 찾더라고요. 남편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였죠. 그래서 지금 자리를 비웠다고 했는데 자기 가게로 가지 않고 계속 가게를 서성이더라고요. 딱히 저한테 할 말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왔는데 그 여자가 남편을 보더니 사장님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이세요? 라면서 은근히 콧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은 허 웃으면서 장사가 바빠서 그동안 못 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바빠도 예전에는 자주 오셨는데 요즘 안 오시니까 너무 서운하네요. 라고 말하고요. 남편은 그러셨구나. 제가 조만간 갈게요. 요즘에는 별일 없으세요? 라니까 그 여자는 사장님이 잘 도와주신 덕에 애들 아빠랑도 잘 해결됐어요. 사장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말했죠. 그러자 남편은 고마워하실 거 없어요. 다 그렇게 돕고 사는 거죠. 라고 대답했고요. 그 여자는 자주 놀러오세요. 사모님 눈치 보시느라 그동안 안 오셨나 싶었어요. 라면서 은근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남편은 아이고 아니에요. 진짜 요즘 바빠서 그런 거지. 제가 시간 나면 그쪽 놀러 갈게요. 라고 말했죠. 저는 남편이 그냥 말로만 놀러 갈 거라고 하는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부터 남편이 30분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남편이 수시로 자리를 비웠어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카페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또 남편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 여자는 마치 사랑에 빠진 것 같은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죠. 둘이서 다정하게 커피를 먹고 있는데 저는 바로 카페로 들어가서 여보 지금 떡볶이 다 불고 있잖아 라고 말했어요. 갑작스런 저의 등장에 놀란 남편은 알았어 내가 빨리 가볼게 라면서 나갔죠. 저는 찝찝함에 아무래도 그 여자한테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기요. 제 남편이 원래 좀 사람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다정한 편이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유부남인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했죠. 사실은 화가 나서 한 대 때리고 싶기도 했지만 최대한 예의를 차렸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사모님 제가 사장님이랑 뭘 했다고 이러세요? 제가 뭐 사장님이랑 살림이라도 차린다고 했어요? 그냥 커피 한 잔 먹은 거 가지고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라는 겁니다. 이 여자가 더위를 먹었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어서 여보세요 저 사람 와이프가 저고 제가 기분 나쁘다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지금 사모님 애먼사랑 의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뭘 했다고 이러세요? 웃겨 정말? 이러면서 세게 나왔어요. 이 사람은 결코 고운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당신 여기 동네 오기 전에 유부남한테 꼬리치다 걸려서 내 연남이랑 당신이랑 둘 다 맞았다며? 그래서 전 남편 감옥 간 거고 그 소문 이 동네에 파다한데 숨기고 있으면 모를 줄 알았어? 라고 말했어요. 사실 이런 말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 여자가 너무 뻔뻔하게 나오니까 그만 이렇게까지 말하게 됐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노발대발하면서 누가 그러냐고 따지더라고요. 큰 소리가 나오니까 남편이 수상했는지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그걸 보자 그 여자가 갑자기 우는 행사를 하면서 사모님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 상처를 그렇게 건드리시면 좋아요? 라는 겁니다.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그 집 막내까지 가세해서 울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괜찮으세요? 당신 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라면서 그 여자 편을 들지 뭐예요? 저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아니 저 여자가 먼저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고 라니까 남편은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사람을 울게 만들어? 라며 언성을 높였어요. 남편이 자기를 감싸주는 걸 보고서는 그 여자는 목소리를 더 높여서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의 품 안에 폭 안겼고요. 거기서 당연히 남편은 뿌리쳐야 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뿌리치기는커녕 그 여자를 계속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여자는 울고 있고 상황이 너무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그 여자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나고 남편은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마감까지 제가 다 끝냈고요. 남편이 혹시라도 아직 그 카페에 있나 싶어서 봤는데 이미 카페도 문을 닫았더라고요. 이 양반이 아님 집에 가 있으려나 싶었는데 집에도 오지 않았어요. 애들한테 혹시 아빠 왔냐고 물어보니까 아빠 안 왔다고만 하고요. 이 양반이 어딜 가나 싶어서 전화도 했는데 받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날 새벽 4시쯤 돼서야 돌아왔습니다. 제가 어디 갔다 왔냐고 하니까 그 여자네 집에 갔다 왔대요. 계속 울고불고 하니까 위로 좀 해주고 그 집 애들 재우고 술 한잔 했다고 하면서요.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다른 여자네 집에서 술을 그것도 새벽 동안 먹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당신 그게 말이 되냐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의심받을 짓은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남편의 혀츠에 그 여자의 머리카락이 묻어 있더라고요. 그 여자가 오후에 안겼을 때 묻은 머리카락일 수도 있지만 한 가닥도 아니고 서너 가닥이나 있으니까 너무 수상했어요. 당신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뭐 한 거냐고 물으니까 절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도대체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그 여자 싫어하는 것도 알면서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그 여자가 너무 속상해하길래 달래줄 마음만 있었지 다른 마음은 한 번도 품은 적이 없다면서 억울했죠. 하지만 사람이 눈치가 있다면 그 여자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 여자가 당신한테 여우짓한 거 다 알았으면서 모른 척하지 말라고 하니까 남편은 그래도 자기는 선 지킬 건 지켰다면서 제발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너무 답답해서 울음이 나왔어요. 정말 그 여우 같은 여자만 생각하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그 여자한테 가서 당신 대체 무슨 정신머리로 남의 남편을 깨어 집으로 데려가? 라고 따졌어요. 그러자 한마디도 안 지고 제가 데려간 게 아니라 사장님이 가자고 하신 거예요. 왜 아침부터 시비해요? 라며 맞받아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장님은 그렇게 친절하시고 좋은 분인데 부인이 이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라는 거 있죠. 제가 그동안 남편이 사소하게 일으키는 여자 문제가 좀 있긴 해도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나오는 여자는 처음이라서 정말 어이가 없었죠. 남편은 그 여자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로 다른 남자를 꼬셨다는 둥 그런 이야기는 거짓말이라며 불쌍한 사람이 너무 고깝게 보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여자는 제 남편을 작정하고 꼬시려고 하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 여자 성격이 보통이 아니니 솔직히 저로서는 이기기 힘들 것 같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현명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어느덧 30년이 된 주부입니다. 남편에게는 위로 누나 한 분이 계시고 아래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30년 전 공장에서 함께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 대학은 애초에 포기하고 군대를 일찍 갔다 와서 돈을 벌겠다며 집을 나와 일하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공부에 별로 재능이 없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고 있었죠. 공장 숙소에서 지내면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마음만 먹으면 서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친해졌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젊은 남녀가 밖에서 지내다 보니 저희는 선을 넘게 되었고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제 남편은 저를 부모님께 인사시키기 위해 남편의 시골집으로 저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어린 나이에 돈을 벌러 나와서 저희 집같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집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남편 동네에서 가장 큰 과수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도 넓었고 과수원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꽤 많았죠. 제 남편은 아버지에게 손 벌리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땀 흘려서 돈을 벌고 싶다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 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군대를 전역하고 집을 떠나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것이었죠. 남편의 집에 갔을 때 다들 저를 너무 반겨주었어요. 딱 한 사람만 제외하고요. 그치만 남편이 집으로 출발하기 전에 저에게 귀뜸을 해준 게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동생이 좀 까칠하니까 뭐라고 하더라도 그냥 넘겨달라고 이야기해주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남편의 동생은 당시에 아직 고등학생이었고 어린아이가 까칠하게 대해봤자 별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의 집에서 극진한 환대를 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말한 동생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놓고 있었죠. 어머님이 차려주신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의 여동생이 화를 냈어요. 아니, 무슨 시장바닥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나 내일 시험인 거 몰라? 나 공부 못해서 시험 망치면 엄마 아빠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오빠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시험 기간인 거 뻔히 알면서 왜 이럴 때 사람을 데리고 와? 그러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던 저희는 서로 멀뚱멀뚱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의 누나분께서 저에게 놀라지 않았냐며 챙겨주셨고 남편도 저의 등을 토닥여 주었죠. 이것이 신우이와 저의 첫 만남이었어요. 당시 저는 시험 기간인 고등학생의 흔한 시스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우이가 원래 이기적인 성격을 가진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그렇게 남편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렸죠. 남편의 동생이었어요. 예비 신우이는 저에게 화장실에서 나가라고 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지금 이 시간에 양치를 하지 않으면 하루 일과가 꼬인다고 하면서 저는 조금 있다가 씻고 자기가 양치를 먼저 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제가 손님이기도 하고 굳이 히스테릭한 여고생과 다투고 싶지 않아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이 광경을 남편의 어머니가 보시고는 저에게 슬쩍 다가오셔서 미안하다고 조용히 말씀해 주셨죠.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저 여동생이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공장으로 돌아오면서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동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나랑 나는 연년생인데 동생은 나랑 나이 차이가 좀 나잖아. 그래서 우리 집에서 늘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그래서인지 성격이 좀 이기적이야. 욕심도 많고 자기가 주목받지 못하면 늘 화를 내. 원래 공부도 안 하는 녀석인데 너 온다고 하니까 괜히 심통 부린다고 저러는 거야. 우리 결혼하는데 아무 걱정도 없는데 동생이 너 기분 나쁘게 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오빠, 나도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아가씨에 대해서는 항상 먼저 참아볼게. 그리고 진짜 친동생처럼 대해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아가씨가 오늘 심통 부렸을 때 어머님이랑 오빠가 내 편을 들어줘서 나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러자 남편은 고맙다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몇 달 후 우리는 결혼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시댁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내심 남편이 과수원을 물려받길 원하시고 시어머님은 남편이 공장에 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과수원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군대에서 취사병을 했었고 저도 남편의 음식을 무척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고 서울 시내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기로 했죠. 시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첫 가게를 자신이 직접 해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점포를 사주셨고 내부 공사까지 직접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공장을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분식집 근처에 작은 집을 하나 마련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고 서울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년 뒤에 남편의 누나도 서울에서 회사 다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자신이 소유한 시골의 땅을 조금 떼어서 누나에게 주었죠. 시아버지께서는 늘 공평하게 사람을 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제 남편에게 해준 것만큼 누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혼자 남으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없이 과수원을 운영하시는 것이 버거워서 과수원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와 손주들 보며 살기로 하셨죠. 저희 집과 형님의 집은 가까워서 시어머니도 근처에 집을 얻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와 형님이 시어머니를 늘 모시게 되었죠. 당시 시누이는 대학을 막 졸업해서 서울이 아닌 지방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따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회사 일을 하느라 서울에는 거의 오지 못하고 왕래가 없이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시고 1년 정도 지난 후에 시누이가 결혼을 하겠다며 결혼을 할 사람을 데리고 시어머님 댁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른 건 해줄 것이 없고 과수원을 정리하면서 생긴 돈 중에서 미리 떼어놓은 시누이의 몫을 시누이에게 주셨죠. 그 돈은 저희에게 가게를 차려준 돈과 형님이 받은 땅값과 거의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충분히 서울의 작은 집 한 채 정도는 살 수 있는 돈이었죠. 그런데 시누이가 시어머니에게 언니와 오빠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적게 해주냐며 불평을 하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다들 공평하게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시누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식구들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불만이 있으면 조용히 시어머님과 단둘이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남편과 형님에게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결혼할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남편은 저 성격이 어디 하루아침에 변하겠어? 그냥 우리가 참는 게 속 편해. 어차피 생떼 부려봤자 어머니도 더 해줄 돈도 없으실 거고 나나 누나도 더는 못 해주니까 저러다 말겠지.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역시나 시누이는 남편과 형님에게도 전화를 해서 시어머님에게 돈을 더 받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형님이 거절하자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고 했죠. 그렇게 시끄럽게 시누이는 결혼을 했고 그 이후로 20년 동안 시누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명절 때 전화라도 왔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도 잘 안 하더라고요. 남편과도 1년에 한두 번 통화를 할까 말까 하는 정도였죠. 그 후 2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변함없이 분식집을 운영하였고 큰돈은 아니지만 벌이는 꽤 괜찮았어요. 속도 위반으로 얻은 아들은 군대까지 갔다 와서 이제 대학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딸아이도 하나 더 낳아서 대학에 다니고 있었죠. 형님 댁도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아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신우이네는 아들 하나라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지낸다는 소식은 못 들었죠. 솔직히 연락도 먼저 안 하고 서울에는 아예 올 생각을 안 하니 저희가 찾아가지 않는 이상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시어머님은 형님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모시고 지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아무 불만도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려고 했었지만 시어머니께서 괜히 며느리한테 부담 주기 싫으시다고 거절하셔서 함께 살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워낙에 저한테 잘해주셔서 저는 시어머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원래 지병이 있으셨는데 점점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형님 부부와 저희가 시어머님 병실에 모여서 시어머님의 상태를 살폈죠. 이제 나이도 있으셔서 건강이 예전처럼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은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 시어머님의 상태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바빠서 가기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저희는 어이가 없었지만 시어머님이 실망하시지 않게 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3일 후에 시누이가 병실로 온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시누이가 온다는 소식에 형님 부부와 저희 부부는 모두 어머님이 입원해 계시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헌데 알고 보니 시어머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시누이를 부르신 것이었죠. 시누이는 귀찮은 듯 무슨 할 말이 있냐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예의가 없어서 보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님은 저희가 모인 자리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도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좀 말을 해줄까 해. 내가 써봤자 얼마나 쓰겠니? 어차피 나 죽으면 다 너희들 몫인데 너희들도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겠니? 그러면서 시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말씀하시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님이 과수원을 정리하고 그 주변에 땅을 좀 사놓으셨는데 그 땅값이 올라서 현재 시세가 10억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집도 재개발이 확정돼서 얼마 전에 매매가가 7억이 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시어머님이 살고 계신 다세대 주택이 있는 지역이 곧 개발될 거라는 것은 알았지만 집값이 저렇게나 많이 올랐을 거라고는 상상 못했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시어머니의 말에 놀랐는데 가장 많이 놀란 것은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시누이의 눈빛이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겠어요?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땅이랑 집이랑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들이랑 상의하고 결정하고 싶구나. 형님도 그렇고 저나 남편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누이가 갑자기 오늘은 자신이 시어머님을 돌보겠다고 하면서 저희 보고 집으로 가도 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희가 병실에 있겠다고 하였지만 시누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부터 시누이는 매일매일 시어머님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시누이의 행동을 보고 시어머님께 더 많은 유산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갑자기 잘한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렇지 않고서야 20년 동안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가 시어머니 재산 이야기 듣자마자 태도를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남편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시누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시누이와 시누이의 남편은 결혼할 때 시어머니께 받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부도가 났죠. 그래서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남편은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도 지방의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아직까지 빚을 갚으면서 어렵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가족들도 안 보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같다고 남편은 말했죠.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20년 동안 자기 친엄마를 안 본다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남편과 함께 시어머님 병실을 찾았는데 시누이가 잠시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며 저희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곧 시어머님 태어나시는데 자신이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었죠. 시누이 집은 저희가 사는 곳과는 차로 2시간이나 걸리는 먼 곳이었고 시어머님은 이미 살고 계신 집이 있는데 갑자기 모시고 살겠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을 챙기는 마음이 있다면 20년 동안 한 번 정도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시누이에게 조금은 차갑게
시어머님은 집이 이미 있으시고 시어머님이 보고 싶으면 집으로 찾아오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신우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면서 딸이 엄마랑 같이 살겠다는데 왜 며느리가 나서냐며 화를 내었죠. 그렇게 신우이는 씩씩거리더니 갑자기 자리를 떠나 시어머님의 병실로 들어가고 문을 잠궈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신우이는 저희를 병실에 못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다음날 남편과 형님이 다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제는 신우이 남편까지 합세해서 형님과 남편이 시어머님을 못 만나게 했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시어머님과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누구야? 오빠야? 언니야? 누구든 간에 지금 씻어야 되니까 빨리 끊어. 그러면서 전화가 뚝 끊겼죠. 저는 신우이의 행동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신우이를 좀 말려보라고 해봤지만 남편은 그게 쉬었으면 애진작에 그랬을 거라고 하며 거의 포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형님에게도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형님 역시 남편과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저희 남편과 형님은 시어머니 성격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제 남편의 경우에는 부탁할 일이 있어도 아쉬운 소리 하는 것을 잘 못해서 결국 혼자서 끙끙 앓다가 혼자서 일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같이 공장에 다닐 때 물건을 옮겨야 하면 다른 직원들에게 부탁해서 같이 옮기면 쉬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못해서 혼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도 그런 성격이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려는 착한 심성이라 저도 남편처럼 같이 참으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이번만은 남편 뜻대로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말을 해봐도 형님과 제가 20년 동안 시어머님을 모셨는데 저희가 유산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며느리니까 그렇다고 쳐도 형님이 시누이보다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방법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님께 문자가 왔죠. 할 말이 있으니 내일 12시까지 혼자 병실로 오거라. 그래서 저는 다음날 시어머님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웬일로 시누이가 자리에 없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걔는 지금 내가 심부름을 시켜서 멀리 갔으니 몇 시간은 안 올 거다. 걱정하지 마렴. 저도 시어머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와도 상관없어요, 어머님.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이제 좀 괜찮아지셨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괜찮다고 하시며 저를 부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안다. 그런데 예전부터 늘 마음에 걸렸던 게 바로 막내 녀석이야.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얘가 버릇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이나 내고 그래도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이제 걔도 나이가 50인데도 아직도 저러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눈을 감겠니? 그래서 말인데 저는 그 뒤에 이어지는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사실 내가 저번에 말한 내 재산 그거 다 거짓말이란다. 사실 내가 사는 다세대 주택도 값이 얼마 안 올랐어. 아마 가지고 있는 거 다 합쳐도 1억도 안 될 게다. 저는 놀라서 시어머니께 여쭈었죠. 아니 어머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이렇겠니? 그러시면서 시어머님은 지금까지 형님과 저희 집안이 시어머님을 돌보느라 힘들었으니 이제는 못 이긴 척하고 시누이의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산을 받기 위해 시누이는 시어머님을 극진히 모실 거고 시어머님은 시누이의 버릇을 고쳐보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죠. 저는 이런 중요한 일을 왜 아들도 딸도 아닌 저에게 말씀하시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님은 형님과 남편은 마음이 여려서 유산을 기대하는 시누이에게 사실을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 완벽하게 시누이를 속이기 위해서는 형님과 남편도 속여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님께서 퇴원을 하신 후 시누이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어도 서운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님의 손을 잡고 알겠다고 하였고 시어머님은 계속 고맙다고 하셨죠. 시어머님이 태어나는 날 형님 부부와 저희는 아침부터 병실 앞에서 시어머님을 기다렸고 시누이와 함께 나오는 시어머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시어머님은 저희에게 오랜만이라고 하며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형님 부부와 저희는 시누이 부부와 어색하긴 했지만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이 태어나시는 날이라 즐거워야 할 식사 시간이었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예상대로 식사 자리에서 신우이는 앞으로 자신이 시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형님과 남편에게 엄마가 아픈데도 병원에 안 오지 않았냐며 핀잔을 주는 것이었죠. 저는 신우이에게 우리가 찾아올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병실에 못 들어가게 하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신우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외부 사람은 빠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죠. 시어머님이 신우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하자 신우이는 시어머님은 항상 오빠 언니만 좋아했다며 자기는 주원 자식이냐고 펑펑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님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고 막말을 하는 것이었죠. 형님과 남편도 계속 참고 있다가 어머니에게도 막말을 하는 신우이에게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님께서 모두를 조용히 시키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라. 첫째 말도 둘째 말도 그리고 막내 말도 다 맞다. 그러니까 싸우지들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라. 시어머님의 말씀에 다들 조용히 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동안 첫째랑 둘째네가 나 돌보느라 고생한 것은 내 인정하마. 하지만 그때는 막내가 집이 너무 어려웠고 또 우리가 사는 곳이랑은 많이 멀었잖니. 그래서 나한테 잘하고 싶어도 그럴 기회가 없었다는 것도 인정한다. 사실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온 막내가 좀 원망스러웠는데 이번에 병원에 막내와 함께 지내보면서 막내가 나를 얼마나 위하고 얼마나 아끼는지 알게 되었다. 그러니 막내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구나. 막내야. 응, 엄마. 너 정말 나와 살고 싶은 거니? 그러자 신우이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난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진심이야. 그러자 시어머님이 다시 물으셨죠.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지?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이 애미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신우이는 다시 한번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만약 엄마가 빈털털이었어도 난 똑같아.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그러자 시어머님은 재차 확인하셨어요. 정말 내가 빈털털이라도 괜찮다는 말이지? 신우이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빈털털이가 아니라 빚이 있어도 좋아. 엄마랑 살 수 있다면 난 다 좋아. 그렇게 시어머님은 못 이기신 척 신우이의 집에서 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시어머님의 선택에 신우이는 뛸 듯이 기뻐하였죠. 그리고 며칠 후 저와 남편은 시어머님의 짐을 싸들고 시어머님을 모시고 신우이 집으로 갔습니다. 새 식구의 시어머님까지 넷이 살기에는 조금 작아 보이긴 했지만 시어머님은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죠. 신우이는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문 앞까지 마중 나와서 시어머님의 짐을 받았어요. 신우이는 즐겁고 행복한지 계속 웃고 있었죠. 아마 이제 시어머님의 유산이 자기 것이 될 것이라는 상상에 저런 미소가 나오는 것이겠지만 진실은 저와 시어머님만이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시어머님은 신우이네 집에 살고 계시지만 간간히 저와 밖에서 쇼핑도 하고 차를 마시며 데이트를 즐기십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아직도 재산에 관한 진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죠. 저는 신우이가 하루빨리 정신을 차려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길 바라지만 한편으론 자신이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극정성으로 어머님을 모시는 것이 속이 좀 후련해지는 느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혼자 아이를 키우는 남자입니다. 뉴스를 보면 저보다 힘든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의 풍파를 덜 겪었는지 제 아픔이 가장 큰 일처럼 여겨지네요. 여러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저와 아내는 4살 차이로 아내가 연상이었어요. 아내는 외향적인 성격에 비해 저는 내향적인 성격이었죠. 저는 친구가 많지 않고 깊이 있게 만나는 걸 좋아하는 반면에 아내는 여러 사람을 두루두루 만나는 걸 좋아했어요. 그것 말고도 저희는 다른 점이 참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저희가 만나게 되었다는 것만도 거의 기적에 가까웠죠.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만난 곳도 제 성격상 절대 만날 수 없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저와 제 아내가 처음 만난 곳은 클럽이었어요. 몇 안 되는 친구놈들은 저와 비슷한 성격이 대부분이었는데 그중 한 명만 평소에는 저희와 어울려 게임하고 술 한잔하며 보내지만 주말만 되면은 클럽에 가서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날은 그 친구가 하도 같이 클럽에 가자고 졸라대서 마지못해 따라 나선 거였죠. 시끄러운 음악이 쿵쾅거리며 울리고 또 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집으로 가고 싶더군요. 하지만 친구놈이 딱 2시간만 있다고 가자며 애원을 해서 하는 수 없이 구석에서 맥주를 홀짝거리며 기다렸네요. 그런데 그 2시간이 결국 제 운명을 결정짓게 된 거예요. 저도 하도 정신이 없어서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도 진절머리 처지더군요. 그런데 아내는 계속해서 저를 봤다는 거예요. 놀려고 온 곳에 마치 죄수마냥 끌려온 표정으로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대요. 그런데 마침 제 친구가 아내와 아내의 일행에게 나가서 술 한잔 하자는 제의를 하게 된 거죠. 아내는 저와 일행이라는 걸 알고는 조금 망설여졌다더군요. 괜히 저런 사람이랑 술 마시다가 기분 잡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저는 클럽 밖으로 같이 나가게 되었어요. 저 또한 낯선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게 좋지는 않았지만 일단 시끄러운 클럽을 나간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네요. 그런데 재미없고 불편할 거라는 제 생각과는 달리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아내의 첫인상은 좀 드센 느낌이 있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호탕하고 센스 있는 성격이더군요. 저는 저와는 다른 아내의 매력에 끌렸어요. 좀 더 지켜보자는 생각으로 천천히 연락을 하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몇 번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까 아내도 저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먼저 다가가진 못했는데 아내는 그런 제가 답답했는지 먼저 고백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어요. 하지만 말이 사귀는 거지 초반에는 외향적인 아내의 성격 탓에 싸우기도 많이 싸웠네요. 저희의 연애관이 많이 달랐거든요. 저는 둘이서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데 비해 아내는 저와의 시간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걸 좋아했어요. 어떤 때는 친구들과 노느라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는 날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2, 3일 연락이 없던 날도 있었죠. 처음엔 먼저 연락을 해보기도 하고 서운하다 말하기도 했지만 그때뿐이더군요. 그래서 아내도 저와 같은 심정을 느껴보길 바래서 일부러 제가 며칠씩 잠수를 탄 날도 있었네요. 그런데 아내 또한 연락이 없어서 결국엔 제가 먼저 연락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보내다 보니 이런 식으로 만남을 이어가는 게 제 성격상 못 견디겠더군요. 이래서 성격이 잘 맞아야 되는구나 생각했죠. 결국 저는 더 깊어지기 전에 관계를 끝내야겠다 생각했네요. 그날도 아내는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었어요. 결국 음성 사서함에 메시지를 남겼네요. 최악의 이별 방식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연락이 되어야 얼굴을 보고 말을 하든 어쩌든 할 수 있었겠죠. 미선아, 우리 헤어지자. 뭐 길게 남기고 어쩌고 할 것도 없더군요. 이미 저 나름으로는 충분히 생각했던 일이기에 마음을 바꿀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왜 헤어져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더군요. 그렇게 연락이 안 되던 사람이 전화며 문자며 수십 통을 하는데 나중엔 아예 전화를 꺼버렸네요. 아내는 속이 텄는지 제 친구에게 연락해서 저와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더군요. 전화가 꺼져 있으니 친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너네 무슨 일 있냐? 넌 왜 전화는 꺼놓고 날리고? 또 미선 누나는 나한테 전화와서 너 마음 좀 돌려달라고 울고불고 하는 거야? 잘 만나는 것 같더니 왜 갑자기 헤어지려는 거야?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는 저와 아내의 입장 둘 다를 이해하더군요. 네가 무조건 이해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누나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 것 같아. 그러니 나한테까지 전화해서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겠어? 내 생각은 그래도 한 번의 기회는 더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친구는 참 별일 아닌 걸로 싸운다면서 웃으며 돌아갔어요. 친구가 돌아가고 나서 한참을 생각하니 정말 별것 아닌 것 같더군요. 핸드폰을 켜니까 아내의 메시지가 엄청 와 있더군요. 그런데 확인을 미처 하기도 전에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를 받으니 아내는 우느라 말도 잇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는 바로 만나서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맞춰가며 만나자 했네요. 저도 생각해보니 회사 집 거의 반복된 생활만 하고 있는 것이 활동적인 아내에겐 답답하겠다 싶더군요. 그 후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서로를 맞춰주려 애를 쓴 것 같아요.
자연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며 저희를 처음 만나게 해줬을 뿐 아니라 힘든 시기에 도움을 준 그 친구와도 자주 어울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번의 위기를 겪고 나니 싸울 일도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서로의 성격을 보완하게 되더라고요. 주변 친구들도 천생연분이라고 부러워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또 다르더군요. 성격이 다른 부분이야 지금처럼 쭉 맞춰갈 수 있었지만 점점 큰 부분에서 어긋나더군요. 그 시작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였어요. 저는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결혼식을 소박하게 하고 싶었던 반면 아내는 한 번뿐인 결혼식이다 보니까 무리해서라도 화려하게 하고 싶어 했어요. 아내가 주변에 친구가 많다 보니 과시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나 봐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말하는 소박한 결혼식이라는 게 냉수 떠놓고 기도나 올리자는 건 당연히 아니었죠. 남들 하는 것처럼 평범한 결혼식을 하자고 했죠. 하지만 아내는 해외 유명 리조트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했어요. 지인들 전부를 초대하는 건 아내가 생각해도 무리이니까 가족과 가까운 지인분과 함께 여행 겸 가서는 결혼식을 하자는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도 가까운 사람만 몇 명만 초대한다 해도 금액이 어마어마하더군요. 그랬으니 반대를 하고 싸움까지 하게 되었고요. 결국 이 부분은 제가 아내를 설득하여서 결혼 후 신혼여행지에서 둘만 다시 결혼식을 올리자 달랬네요. 그 금액만 해도 한국에서 평범하게 시장 빌리고 하는 것과 맞먹긴 했지만 절충안이 필요하게 그렇게 한 거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이 문제를 제외하고는 결혼 준비에서는 다른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한 달이 조금 지나서 바로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외향적인 성격의 아내는 젊을 때 제대로 즐기며 살자고 결혼 후에도 아이를 늦게 가지기를 원했네요. 사실 저는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20대에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제가 늦둥이라 부모님 연세가 많으셔서 어렸을 적에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어요. 주변에 아버지와 친구처럼 지내는 친구들을 보면 그게 엄청 부럽더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친구 같은 아빠가 되는 거를 하나의 꿈으로 가지게 되었고요. 하지만 워낙 중요한 일이고 또 임신이나 출산에 있어서 여자가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강요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내가 원할 때 아이를 가지기로 하였어요. 하지만 세상이라는 게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의 바람과는 달리 저희는 허니문 베이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임신 소식을 알리는데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뻐하는 저와는 달리 아내는 대놓고 싫은 내색을 하더군요. 당신, 내가 결혼하고 아이는 늦게 가지고 싶다고 했잖아.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 나는 피임약 먹으면은 몸도 붓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당신한테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어쩔 거야? 난 당장 애 키울 생각 없으니까 당신이 기르던지 알아서 해.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아이 낳으면은 내가 키울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자기야,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해. 아내가 너무 싫어하니 좋아하는 모습도 조심스러워지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아이만 낳아주면은 기르는 건 제가 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엄청 달려고 빌고 했네요. 임신 기간 내내 아내는 정말 불안불안했습니다. 호르몬 때문이라지만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들고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나 싶더군요. 그걸 받아주는데 나중엔 지치더라고요. 이 정도였다면은 차라리 아이를 나중에 가질 거 하는 후회도 들 정도로요. 하지만 그런데도 아내에게 아무 말 못했던 이유는 임신한 아내가 그만큼 고생하는 걸 보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입덧이 심해서 한동안 아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 지내니 활동적인 아내는 우울증이 오더군요. 그나마 나중에 입덧이 좀 덜해지면서 친구도 만나고 여기저기 산책도 다니고 하니 그래도 우울증은 금방 괜찮아졌어요. 하지만 갑자기 살이 많이 쪄서 의사가 임신 중독이 올 수도 있으니까 다이어트를 권했는데 그게 정말 힘들었네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생각해서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하는데 또 다이어트도 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퇴근 후 밀린 집안일을 하고 아내를 데리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걷다가 또 집에 와서는 퉁퉁 부은 아내의 종아리를 찜질해주고 주물러주고
이때는 정말 아내가 너무 안쓰럽고 또 미안하더군요.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달이 지나고 아내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당신이 키운다고 했던 거 잊지 마.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내 배 아파서 나왔으니 이제 당신 차례야. 마취해서 깬 아내가 제일 먼저 한 말이네요. 그래도 고생한 아내가 그저 고맙고 대견하기만 했네요. 그럼 당연하지. 당신은 산후조리나 열심히 받아. 이미 회사에는 육아휴직도 신청해줬으니까 그런 걱정 말고 앞으로 6개월은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 클럽 가고 싶으면 클럽 가고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오고 싶으면 여행도 다녀와. 말은 저렇게 했지만 결국 회사가 바빠져서 아내의 산후조리가 끝난 후에도 저는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내도 아이를 낳고 나니까 모성애가 생기고 그렇게 싫다던 육아도 해나가기 시작하더군요. 오히려 제가 아이가 커가는 동안에 집안일을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서 동남아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되어서 주재원이 필요하게 되었거든요. 사실 주재원으로 2, 3년 다녀오면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어서 저는 욕심이 났어요. 미선아, 나 할 말 있어. 회사에서 이번에 베트남에 생산 라인을 증축한 거 알고 있지? 그런데 거기 가서 업무를 맡아줄 주재원이 필요하대. 난 내가 갔으면 해서. 너 여행도 좋아하니까 현우 데리고 여기저기 휴양지도 다녀도 되고 괜찮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아내가 대답이 없더군요. 한참 뒤에 아내가 하는 말이 사실은 자기도 취직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형진이 저희 부부를 처음 만나게 해준 친구입니다. 형진이 사업하는 거 사람 필요하다고 했잖아. 한 2주 전쯤 연락해서 내가 하면 안 되냐고 했었어. 그리고 오늘 연락 와서 같이 해보자고 하더라고. 현우도 낮 시간엔 어린이집 보낼 수 있고 나머지 시간에는 엄마가 돌봐주시겠대. 또 형진이도 내 사정 봐가면서 유도리 있게 하자고 하고. 아내가 여태 고생한 걸 알기에 저는 주재원 얘기는 못 꺼내겠더군요. 그렇게 저도 좋은 기회인 걸 알지만 포기하려 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제가 갔으면 하고 바라는 눈치였어요. 저도 2, 3년 후딱 지나갈 테니 혼자라도 나가고 싶기도 했고요. 이때 참 고민이 많았네요. 그런데 아내가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챈 건지 먼저 말해주더군요. 그런데 난 당신이라도 다녀오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 좋은 기회잖아. 다녀오면 승진도 빠르다며? 물론 우리 가족이 생리별 하는 거는 마음 아프지만 나도 시간 내서 자주 가고 또 당신도 잠깐이라도 다녀가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해주는 아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날 저희는 밤늦도록 술 한잔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세세한 것까지 계획을 전부 세웠네요. 다음 날이 되어 회사에 바로 주재원 신청을 했고 회사에서도 기다렸던 소식이다 보니까 바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달 보름 뒤에 출국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베트남에서 일을 시작하고는 업무가 많아서 한국에는 아내와 아들에게 연락을 많이 못했어요. 그나마 시차가 얼마 나지 않아서 퇴근 후 잠깐이라도 꼬박꼬박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중엔 아내가 일과 육아에 지쳐서 통화가 힘들어지더군요. 이해할 수 있었던 게 아무래도 베트남이 2시간이 느리다 보니 저야 이제 저녁이지만 어린아이들은 저녁 9시면 잘 시간이잖아요. 또 아내도 피곤하다 보니 아이를 재우면서 함께 잠들기 일쑤였고요. 그래도 2달이 지나고 일도 적응하고 나니 업무 시간에 틈을 내서 통화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을 적응하고 나니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더군요. 아내와 만나기 전에는 회사 집이 일상이라 아무렇지 않았는데 낯선 나라에서 그런지 가족과 친구도 없이 회사와 집을 오가는 일상에 외로움이 커져갔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내와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지더군요. 통화를 할 때에도 저는 시간 장소 가리지 않고 영상통화를 하였네요. 그런데 아내는 업무 중에 영상통화하기 불편하다고 음성통화로 돌리더군요. 하지만 사진이며 동영상으로 아내와 아이를 찍어서 보내주었기에 섭섭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깜짝 방문을 하기도 했고요. 멈춰버린 것만 같던 2년의 시간은 그렇게 몇 번의 계절이 지나면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내도 저도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한국과 베트남을 자주 오가진 못했어요. 그래도 좋은 점은 연애 초반의 설레임, 애틋함, 뭐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얼마 뒤 한국으로 들어갈 날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가족들을 놀래켜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아내에게는 아직 언제 갈지 모른다고 했네요.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날 공항에 도착하니까 오후 4시 정도 되었더라고요.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지만은 먼저 아내의 회사로 가기로 했어요. 도착하면 퇴근 시간에 맞출 것 같아서 서둘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는 직원 2명이 있고 아내와 친구 형진이는 자리를 비웠더군요. 직원들과는 딱히 안면이 없어서 제가 다녀갔다는 것만 전해달라고 하고는 장모님에게 갔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깜짝 놀라시더군요. 더군다나 아이는 자주 보질 않았더니 저를 보고 반가워하기는커녕 자지러지게 울더군요. 순간 어찌나 민망하던지. 현우야, 아빠야. 아빠랑 집에 갈까? 아이는 한참을 제 품에 안기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쳤어요.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사실인 건지 아직 아이라서 적응력이 빠른 건지 금방 또 괜찮아져서는 저에게 호기심을 보이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낯설어하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간다는 게 쉽지 않아서 아내가 돌아오길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장모님이 아내에게 얘기 못 들었냐며 말씀을 하시더군요. 미선이 출장 가서 내일이나 오는데 얘기 못 들었어? 자네도 참 그렇네. 몇 년을 해외에 있다가 돌아오면서 가족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줬어야지. 오늘은 일단 현우도 낯설하니까 여기서 자고 가겠나. 그제야 저는 아내가 형진이와 함께 출장을 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베트남에서 마찬가지로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었는데 아내가 음성통화로 전화를 하더군요. 여보, 어디야? 당신 놀래켜주려고 연락도 없이 한국 왔는데 결국엔 내가 더 놀랐네. 지방 어디로 간 거야? 가까운 데면 내가 현우 데리고 갈까? 형진이한테 말해서 내일 근무 쉬면 안 돼? 곤란하면 내가 말할 테니까 우리 오랜만에 가족끼리 쉬다가 오자. 아내는 제 전화에 당황하여서는 지금 다른 업체 사람들과 저녁 먹는 중이니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전화를 끊더군요. 하지만 그날 결국 아내는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저도 거래처 사람들과 만날 때에는 가족과의 연락은 최소화하기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 날이 되어 아내가 출장에서 돌아온 후 처가댁에서 아내와 재회를 했네요. 현지인 다 됐네. 새까맣게 탔어. 아내는 까매진 제 얼굴을 보며 웃으며 장난을 치더군요. 형진 씨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당신 왔으니까 다 같이 술 한잔 하재. 아내가 나이가 많고 또 저랑 연애 전부터 형진이와 알고 지낸 사이였기에 항상 형진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시자를 붙이니 기분이 좀 이상하더군요. 또 사실 저는 아내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워낙 오랜만에 만나는 거니 당연한 감정이었죠. 그런데 아내는 제 친구 녀석을 달고 와서 같이 한잔 하자니 어쨌든 오랜만에 만났는데 서로 얼굴 찌푸리기 싫어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와 아들 그리고 형진이 이렇게 넷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만나기 전에 섭섭한과는 다르게 오랜만에 만난 형진이와의 저녁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결국 아이가 있어서 술집에 가기는 좀 그렇고 해서 저희 집으로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2년 만에 돌아온 집은 이것저것 많이 바뀌었더군요. 아내가 친구들도 자주 불러서 놀고 하다 보니까 와인이며 또 분위기 낼 만한 것도 많았고요. 아내의 성격상 집에서 놀더라도 분위기 만들어서 노는 걸 좋아하기에 이상한 건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피곤할 테니까 먼저 씻고 나오라면서 형진이와 함께 술상을 준비하겠다고 하더군요. 형진이는 제가 없는 동안 아내의 친구들과 또 때로는 회사 직원들과 함께 자주 집에서 어울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저보다 더 저희 집에 익숙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저보다는 형진이를 더 따르고요. 혼자서 베트남에 있는 내내 외로움을 느끼면서 한국에 돌아가면 가족이 있다고 위안 삼았는데 오히려 가장 편해야 할 제 집에서 손님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직 피로가 덜 풀려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예민해진 것 같아서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그고 씻고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역시 편안하게 반신욕을 하고 나니 복잡했던 머릿속이 좀 맑아지더군요. 거실로 나가니 아내와 형진은 장난을 치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현우도 졸린지 칭얼거리면서 형진이에게 안아달라 조르고요. 다시 우울해지려 하더군요. 제가 낄 자리가 아닌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들며 재우고 나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형진이에게 가려고 하더군요. 제 표정이 어두워지자 아내가 얼른 저를 달랬어요. 저만한 나이엔 원래 그래. 당신이 한동안은 이해해줘야지.
못 본 지 꽤 오래됐고 자주 못 봤으니 당연히 낯설겠지. 저러다 또 금방 아빠 찾게 돼 있으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 당신만 졸졸 쫓아다니면 피곤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테니까 지금은 그러려니 해. 하지만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지 아이에게만 섭섭한 것이 아니어서 그런 건지 섭섭한 기분이 길게 가더군요. 아내와 형진이가 제 기분을 맞춰주려 하도 애를 쓰니 저도 미안해져서 나중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떠들며 한참을 놀았네요. 시간은 새벽이 되고 셋 다 술이 꽤 취했어요. 저는 이쯤에서 형진이가 돌아가길 바라고 있었지만 둘은 회사 얘기며 그동안 자신들이 함께 겪은 많은 일들을 화제 삼아서 자리를 끝낼 생각을 안 하더군요. 결국엔 제가 먼저 나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둘 다 무슨 술을 이렇게 잘 마셔? 난 도저히 안 되겠다. 먼저 들어가서 잘 테니까 적당히들 마시다가 끝내. 그리곤 방으로 들어가 바로 골아 떨어졌네요. 아무리 낯설어도 집은 집인가 봅니다. 옆에 폭탄이 떨어진다 해도 모를 만큼 푹 자다가 아침이 다 되어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잠에서 깼어요. 그런데 아내가 옆에 없더군요. 술 마시다가 거실에서 잠들었나 보다 싶었죠. 또 당연히 형진이는 집에 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술상이 그대로 있고 아내가 없더군요. 화장실에 갔나 생각했는데 집에 갔을 거라 생각했던 형진이의 신발도 그대로 현관에 있더군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는 찰나 다른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화 소리 같기도 하고 신음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에 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내와 형진이가 한 대 뒤엉겨 그 짓을 하고 있더군요. 아내는 제 얼굴을 보자 말을 더듬더군요. 여보, 그런 게 아니라.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이 화가 나기보다는 어리둥절하더군요. 아내는 울며 저에게 변명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현우 키우랴, 일하랴. 당신은 옆에 없지. 외로워서 그랬어. 한 번만 용서해줘. 아내에 이어서 형진이도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둘 다 결국엔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화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겠다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답이 나오더군요. 너희 둘 솔직히 말해. 언제부터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얘기해. 오늘이 처음이었다고 말하는데 거짓말인 게 훤히 보이더군요. 저는 화장실을 다녀온다며 휴대폰에 녹음기를 켜고 자리로 돌아와서 형진이에게 와이프에게 전부 말하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네요. 형진이는 처가의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기에 이 모든 것이 탄로나면은 정말 끝이라고 여겼는지 사실을 말하기 시작하더군요. 옆에서 제 아내가 아니라고 말하다가 결국 형진이를 때리고 정말 난장판이더군요. 어쨌든 형진이의 말은 제가 베트남으로 가기 전부터 가끔씩 만나서 즐기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도 육아에 지쳐있던 상황이고 자신도 처가의 눈치를 보느라 힘든 시기였기에 서로 위로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제가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걸 기회로 형진이와 아내는 더욱 자주 만남을 가졌대요. 하지만 연애 감정이 아니었던 만큼 각자의 가정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기에 이제 그만 정리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면목 없지만 그 전날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여행을 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끝냈어야 하는데 술을 마시고 저와 아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둘만 남겨지니 자연스럽게 또다시 몹쓸 짓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저에게 상처 줄 마음은 절대 없었다고 용서해 달라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내에게만은 절대 비밀로 해달라며 싹싹 빌더군요. 참네, 상처 줄 마음이 없었다면서 제가 뻔히 옆방에서 자고 있는데 그 짓을 하다니요. 저는 형진이에게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고 내쫓고는 아내에게도 친정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진절이 처지더군요. 그렇게 그날은 각자 헤어졌네요. 하지만 제 마음의 응어리가 풀린 건 아니었죠. 제가 속 좁은 놈일 수 있지만 계속 속고 지냈을 생각을 하니까 형진이의 와이프도 안 됐더군요.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짓이든 뭐가 됐든 진실을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제가 아는 것을 형진이 와이프에게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후 형진이와 그 와이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아내와 저는 재산분할과 양육권으로 인해서 결국은 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잊고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내에게 맡길 수는 없겠더군요. 결국 제가 제시한 증거로 아내는 유책 배우자가 되어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혼을 당하게 되었죠.
이제 돈도 없고 외로울 테니 또 다른 남자 찾아가. 나한테 매달리지 말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직 저는 그날의 일들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또 가끔 엄마를 찾으며 우는 아이를 보면은 제 선택이 옳지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시간이 알려주겠지요. 언젠가는 별일 아니다 생각하며 잊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자며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